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문병기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상반기 말하고 하반기 이제 11월 달, 6월하고 11월 달에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발표하고 보도가 됐는데 내년도 이제 무역 환경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제 수출입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했는데, 내년도 이제 그 수출이랑 이제 업종별로 업황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 올해 수출입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올해 이제 우선은 연간 수출이 5.8% 늘어날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까지 6%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11월 달 수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11월 달 수출 실적은 한 5%, 이제 약 5% 정도에서 5% 미만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또 12%, 그래서 올해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세가 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2015년, 16년도에 마이너스가 나왔었잖아요. 계속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2015년, 16년도에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14년도에 100달러 수준이었다가 이제 15년도 들어가지고 5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16년도 들어서는 이제 40달러, 배럴당 40달러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7년도 들어가지고 다시 50달러 이상 60달러 대, 지금 70달러 때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60달러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유가 수준하고 이제 최근의 수출 흐름하고 많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앞서 발표하셨던 환율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세계 경기, 그리고 통상 환경, 이제 유가 이런 게 있는데, 최근 한 3, 4년간은 유가가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그 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흐름이 크게 변동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1조 달러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무역 1조 달러가 달성이 돼서 2년 연속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무역 1조 달러 달성했고, 근데 1조 달러를 처음 달성한 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연속을 달성했다가 15년도, 16년도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수출 수입이 둘 다 감소해서 1조 달러가 이제 달성하지 못했다가 2017년도에 다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 2년 연속 이제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단 기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은 6천억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6천억 달러 예상 시점 한 12월 말, 한 27일 전후로 해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수출 순위는 작년에 의해서 6위입니다. 수출 순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재작년에 16년도에 8위였고요. 작년에 6위로 올라갔고 올해도 6위. 그래서 6위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물량 단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 물량은 이제 주요국 중에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금액을 물량하고 단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증가분하고 단가 증가분을 합치게 되면 금액 증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출 물량 자체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물량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체 수출 증가의 3분의 2가 단가가 주도를 했고 3분의 1이 이제 물량이 차지했는데, 올해는 반대로 이제 3분의 2가 물량이고 3분의 1은 단가가 이제 수출 증가 금액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증가에 있어서 물량 증가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가 나름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물량 증가율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한국이 이제 주요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습니다. 유로존보다도 높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금액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물량 증가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물량이 많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경제 성장은 실질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물량하고 단가 추이 그래프인데, 파란색이 물량이고 빨간색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물량은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10% 내외에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있긴 한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9월 달이 마이너스 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달이, 그러니까 작년 9월에는 추석이 없었고 올해 9월은 추석이 있다 보니까 조업일수가 4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거고, 10월 들어서는 다시 이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은 어느 정도 10% 내외, 이제 7%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단가 증가율은 작년 17년도 1월까지는
계속 이제 16년도부터 17년도 1월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그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로부터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그 유가 증가세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과 같이 가면서 단가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단가 증가세가 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IT 경기랑도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 수출이 15.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5.8% 증가했던 거에서 큰 그 3분의 2가 이제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유가랑 IT 경기고요. 그 IT 중에서도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거의 작년에 한 30% 가까이 올랐고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랐던 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이제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만 해도 이제 그 반도체가 그 공급이 딸렸습니다. 수요는 급증했는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물량을 늘려갔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렸던 게 공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단가가 오히려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2분기부터 그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세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수출입을 몇 가지 이제 그 성과나 이제 좀 평가를 몇 가지 해보면요. 첫 번째로 그 얘기가 아까 무역 1조 달러랑 이제 수출 6천억 달러 달성과 함께 그 소재 부품에서도 이제 좀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 소재 부품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간재 수출이 많잖아요. 중간재 수출이 한 78.9% 작년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재 부품의 무역 흑자가 올해 10월까지만 해서도 1,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거의 그 1,200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1,400억 달러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부품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요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요걸 부품하고 소재를 둘 다 뜯어보면, 부품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났고요. 이제 소재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철강이나 화학, 그리고 이제 섬유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소재 부분에서도 무역 흑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문제시 얘기했던 거 대일 무역 수지, 그러니까 대일 소재 부품 적자를 많이 문제시 삼잖아요. 그래서 대일 무역 적자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소재나 부품의 이제 무역 흑자가 좀 이제 늘어났다는 거는 경쟁력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올해 전체 수출 증가의 한 90% 정도는 견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올해 증가율은 한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예상치는 한 1,400억 달러가 좀 못 미치는 한 1,27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도 20%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올해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도체 수출의 향방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수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착시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우려가 조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가대한 부분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에 의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R&D 투자 증가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우리 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이 한 20% 가까이 되고요. 해외 기업들은 10% 조금 넘습니다. 11.5% 정도 돼서 이제 인텔이나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저희가 이제 그만큼 R&D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 이제 기업 매출로 따지면 점유율이 50%가 넘고 수출로 따지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메모리는 세계 1위가 맞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생산 공정이나 이런 거는 기술력 수준 1위가 맞고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수출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나 석유화학 수출도 올해 500억 달러가 지금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신기록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 주요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 36% 해서 다른 이제 중국이나 뭐 프랑스, 일본, 독일, 대만 국가, 미국보다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가진 국가들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경쟁력 개선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신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석유화학이나 일반기계, 자동차 이런 그 반도체 이런 품목들은 이제 기존 13대 품목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이 아닌 신산업에서도 수출이 조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왼쪽 이제 막대 그래프 보시면 뭐 차세대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하고 MCP, 멀티칩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멀티칩 패키지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겹겹이 햄버거처럼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뭐 에너지 신산업, 뭐 그리고 바이오 헬스, 첨단 신소재, 항공우주,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이렇게 로봇 이런 이제 그 신산업 품목들이 거의 15% 내외로 해서 거의 20% 가까이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는 아직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금액상으로는 이제 높진 않은데 증가율은 거의 80% 넘는 이제 굉장히 그 저희가 그 현대기아차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모델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모닝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기차를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차가 친환경차랑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와 SUV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조금 이제 새로운 그런 기종,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컴팩트카, 이제 그 세단차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단차 위주에서 점점 SUV나 이제 전기차로 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대중국 수출인데요.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작년도에 보시면 그 전체 수출 증가율이 14.2%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도도 나쁘지 않았고 중국 수출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6% 1, 10월 동안 증가를 해서 그 2011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데 기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이제 중국하고 교역이 상호 역내,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림에 따라서 중간재 수출이 거의 20%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소비재가 좀 눈여겨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재가 작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소비재가 굉장히 그 애로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불매 운동도,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롯데도 철수하고 이런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소비재 수출이 작년도에 33% 정도 줄었었습니다.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22.8%.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이제 소비재라고 하면, 유망 소비재라고 하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이렇게 그리고 생활용품, 그러니까 패션으로 의약품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아용품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분유라든지 뭐 기저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이제 위생이나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상품의 질 같은 걸 더 중요시하는 경향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사드 그런 갈등 국면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국 제품을 사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저기 좀 분홍색 그러니까 분홍색이 이제 작년 수출 증가율이고, 파란색이 작년 수출 증가율이고요. 그 분홍색이 빨간색이 올해 수출 증가율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그 부진 요인인데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수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도 비슷한데, 그 미중 통상 분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리고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든지 굉장히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불안 요인이 많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치가 취해진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그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수입 규제 영향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철강제가 이제 대미 수출이
커터가 설정된 품목들은 대미 수출이 급감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무역법 232조, 통상법 232조 적용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은 거의 뭐 30%, 48.1% 증가했다가 3월부터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철강 전체 제품 가운데 커터가 설정된 품목은 80% 정도 되고요. 커터가 설정되지 않은 철강 제품도 있습니다. 철강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선박을 만드는 그 선체 이런 부분들은 그 커터가 적용 안 됐는데 그런 이제 철강제 제품은 오히려 이제 수출 증가율이 그 이제 3월 이후에 그러니까 플러스 27.6%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이제 개선이 됐고 이제 커터를 적용받은 품목은 굉장히 이제 수출 감소가 수출 부진이 심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세이프가드인데요.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는 1월에 조치가 취해졌고 그 한국의 이제 대미 세탁기 수출에 대해서 세탁기랑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취해졌는데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1월 조치 이후에 올해 이제 1, 10월 동안 세탁기는 37% 수출이 줄었고 태양광 모듈은 이제 30% 정도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세탁기는 사실 국내 그 생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해외 생산을 가전은 해외 생산을 하고 있고 80% 이상이 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해외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에서 거의 생산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 좀 하고 있는데 그 부품 위주로 해서 수출을 좀 나갔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세탁기에 이제 그 수익 규제 세이프가드 그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 국내 생산 포션 줄이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미국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이제 그 미국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국내 생산 포션을 줄이고 이제 공장 자체는 문 닫진 않았지만 생산 양을 줄이고 대미 수출 물량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 양을 늘렸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통강기 수출은 줄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 매출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나가던 물량을 현지 물량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영향은 크진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베트남 수출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출 증가를 보였어요. 계속 두 자릿수를 보였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 수출이 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재작년부터 베트남이 우리 수출 대상국 3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이제 홍콩까지 제치면서 이제 베트남이 3위가 됐는데 그 베트남 수출 증가율이 올해 굉장히 미진한 게 1.9%, 2%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수출이 왜 이렇게 줄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온 그 수출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투자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모멘텀 중에 하나가 해외 투자를 하면서 그 현지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설립하면 이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기계나 뭐 설강 뭐 이제 각종 이제 뭐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가 생기고 그리고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수요는 자본재 수요가 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그 생산이 시작하면 이제 중간 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제품인 뭐 자동차나 뭐 가전이나 뭐 휴대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들 수출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이 늘었다가 근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현지 대기업들하고 같이 동반 진출해서 가까이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현지화가 점점 되면서 중간 지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기존에 보여왔고 지금 이제 베트남이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수출이 이제 이렇게 2%대로 이제 50% 가까웠던 게 20%대로 떨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 공장의 그러니까 신증설이 완료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는 좀 둔화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짓고 있던 공장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장이 완공되면서 자본재 수출이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해외 생산 기지의 부품 현지화에 따라서 중간재가 그게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그 수출 증가율이 뭐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거의 10% 미만, 그러니까 2%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베트남 수출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신남방, 신북방을 굉장히 수출 다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수출이 점점 이제 아세안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세안 수출에 있어서 핵심인데, 베트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투자 주도형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투자 공장이라든지 투자 주도형에서 이제 점점 그 현지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나간 물량이라든지 그 베트남에서 인접 아세안 국가로 가는 물량, 그거를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트남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아까 그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이 거의 8% 내외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국민들이 우선은 젊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 소비자에 맞는 한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한류 마케팅 활용해서 이제 소비자의 수출을 늘려나가야지 두 개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까지는 올해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수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내년 수출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역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계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이제 첫 번째 그 말씀해 주신 연사께서 잘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성장세가 2017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부터 뭐 3.7%대 이제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올해도 3.7%가 예상이 되고, 근데 내년도에는 3.5로 조금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은 한 2% 중반대, 신흥국은 4% 중반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 이제 선진국 2% 후반대였고 신흥국은 4% 후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소폭씩 이제 신흥국도 소폭 둔화되고 선진국도 소폭 둔화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사실은 선진국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도 그 뭐 JP 모건이라든지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경기가 이제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올해 2% 후반대까지 분기별로 나오기도 했는데 내년에 조금 소폭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소폭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사실은 지금 되게 이제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전망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전망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전제로 한 거는 올해가 이제 유가 수준이 한 $70 내외가 되거든요. 연평균으로 $70 내외인데, 내년도에도 이제 지금 현재 60 초반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점점 이제 오펙 감산 합의가 이제 연말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유가 상승 요인으로 보게 되면 뭐 미국 경기 호조세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이런 인도 같은 국가가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고 수요가 늘고,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 정정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또 이란, 그러니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금 복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 제재 원유 수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제외가 되는데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유 수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유가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또 이제 하락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지만 $70 내외로 올해 수준은 다시 이제 완만하게 $60에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내년도에 이제 $70 내외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변수가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 크듯이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락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셰일 오일 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60대로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요인이 가장 컸기 때문에, 뭐 트럼프 예를 들면 트럼프 자기는 저유가, 그러니까 $60 수준의 유가를 선호한다 말도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구조적으로 수급 요인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셰일 오일이 증산해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감산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미중 분쟁이라든지 뭐 신흥국 경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유가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환율인데요. 환율은 이제 앞서 이제 또 LG경제연구원에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 우선은 LG경제연구원이랑 저희랑 본 게 거의 비슷합니다.
예, 한마디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유가 수준 전망을, 그러니까 저희도 IB 전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IB 전망이 내년도에 한 111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LG경제연구도 똑같은 수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10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1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미중 분쟁이나 이런 그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간 상승을 세를 보였는데, 이제 내년에 가면 이제 그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된다거나 북미 이제 대화가 좀 잘 되면 원화 강세 기조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변수가 이제 어떤 변수가 강세 요인하고 약세 요인이 있는데 그 어떤 변수가 더 작용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예를 들면 이제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가 그 원화 시장 개입, 그러니까 한유 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미국의 이제 통화절상 압박, 원화절상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원화가 약세 요인으로는 그 미국이 이제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4번 인상했잖아요. 4번 인상했고 내년도에는 한 2번에서 4번 정도 인상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냐, 횟수나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중 분쟁, 그리고 이런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화가 또 다시 강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환경인데요. 통상환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앞서 발표해 주신 대로 보호무역 기조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보호무역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그 반덤핑이나 죄송합니다. 반덤핑이나 상해가시 조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이제 장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미중 간의 분쟁은 단순히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2025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게, 중국이 세계에서 인류의 제1의 이제 제1위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그 발표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패권을 중국에서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됐고, 이제 그리고 또 중국이 성장한 많은 가정에서 뭐 지배권을 침해하거나 이제 기술 도둑하거나 뭐 인력 유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럽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일본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서서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이제 그거를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게, 중국도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 경제 성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간접시키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FTA 현황을 보게 되시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중미 5개국과 FTA 발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CPTPP는 이제 내년 연말에 발효될 수 있을 것 같고, CPTP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직 참여 여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긴 했지만 이제 근데 그 미국이 빠진, 그러니까 TPP에서 미국이 빠진 CPTPP가 이제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뭐 메르코스르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RCEP 협상 이런 것들이 조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도랑 아세안 FT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 수준이 낮거든요. 양호 수준 낮는데 그걸 좀 개선시키는 그런 이제 그 추가 업그레이드 이제 협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수출입 증가세가 이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소폭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수출이 한 6% 가까이 이제 5.8% 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수출은 한 3%. 그러니까 올해 수준의 절반이죠.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그 수입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무역 수지, 그러니까 1조 달러는 이제 3년 연속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무역 수지는 올해보다 좀 더, 그러니까 작년에 95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였는데 올해는 700억 달러 정도로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소폭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비 투자가 내년도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같은 기계류 수입이 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수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5%, 그러니까 올해 이제 6%대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대로 절반씩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보험의혹 기조라든지 이제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나프타 국가들, 멕시코랑 캐나다랑 협상이 지금 완료가 됐고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거기 하면서 아까 이제 앞서 그 발표 연사가 얘기했듯이 거기 조항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232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뭐 25%를 부과했을 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멕시코랑 캐나다는 제외하는 조항들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충분히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하고는 그 미일 FTA를 체결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제품을 더 사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간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232조를 충분히 발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내년도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대상국이 된다고 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뭐 22.7%, 그러니까 20% 이상 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로 환산하게 되면 한 0.5%는 충분히 그 정도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망인데요. 그 품목별 전망을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이제 그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증가 품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품목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컴퓨터가 제일 위에 있는데요. 이게 증가율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내림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내년도에 한 10%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데, 증가 요인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 빅데이터라든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IoT라든지 뭐 AI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뭔가 자동화시키고 그 로봇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업무의 굉장히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데이터가 한 곳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그리고 개인용 PC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고, 그리고 늘면서 이제 컴퓨터 그 관련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SD라고 하는데요. 그 SSD가 이제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인데, 여기 저장 장치입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 차세대 저장 장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반도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차세대 저장 장치 SSD의 95%, 부가가치 95%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그 반도체 수출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최근 2년간 한 2017년하고 18년 그 들어가지고 LNG 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좀 늘었습니다. 수주가 좀 늘면서 그 수주가 되고, 선박 수출은 이제 그 업종 특이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수출하기까지, 인도가 수출인데요. 인도가 되기까지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이제 2년 전에 최근 2년간 그 이제 LNG 선 중심으로 했던 수주했던 물량들이 인도가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인도가 지연됐던 해양 플랜트 이런 것도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1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도 지원 가능성이 좀 플럭츄에이션이 이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신규 설비 가동에 따라서 수출 물량이 좀 늘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위기 요인으로 감소 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공급도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석유화학 수출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서버 제품,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무인차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수요도 계속 있음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은 5%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물량하고 단가로 나눠 보시면, 물량은 그러니까 단가는 내년도에 이제 올해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단가는 20%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물량이 한 뭐 20% 넘게 25% 정도 늘면서 전체 수출은 이제 금액으로 따졌을 때 5%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인도에
이제 그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조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제 신흥국 불안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도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 예를 들면 일본 기업들은 이제 구조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이제 물량이 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동이나 중국 정제 설비도 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료 같은 경우는 섬유 원료 가격이 많이 늘고 패션 제품들이 많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폭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감소 품목인데요. 감소 품목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해외 생산하고 이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철강 같은 경우는 그 대미 수입 규제가 올해 취해졌잖아요. 3월부터 취해졌던 세이프가드 품목이고 그 내년도에도 커터가 계속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수입 규제 영향으로 해서 대미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급적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공급적 개혁 이런 걸 하면서 철강 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구조조정한 게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그 시장은 철강 산업은 소위 이제 그 저희가 그 속된 말로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난립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소업체들을 많이 인수합병하고 폐업시키고 이제 그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많은 그런 구조조정을 했고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중국의 철강 공급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철강 공급량이 줄면서 철강제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중국의 철강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전이나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 50% 정도가 해외 생산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90% 이상, 그리고 디스플레이 22%, 그리고 TV도 100% 가까이 되고 에어컨도 80% 가까이, 냉장고도 80%가 넘고요. 세탁기도 80% 내외로 이제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가는 물량이 많지 않다. 국내에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 가전은 그나마 이제 증가 요인이 TV의 대형화가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해외 생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가전에 미국의 수입 규제 이런 것도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철강은 올해랑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무선 통신 기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이제 5G 망이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에도 저희가 5G 망을 이렇게 건설하고 기지국 이런 것도 수출하고 있는데 5G 망이 건설됨에 따라서 관련 스마트폰이 수요가 좀 생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5위 밑으로 떨어진 지가 한참 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는 계속 호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전체 수출에서 60%가 LCD고요. 40% 정도가 OLED인데 OLED는 이제 굉장히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또 OLED 채택이 점점 되고 있고 OLED TV도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OLED는 호조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LCD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22%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LCD 공급량이 점점 생산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LCD가 공급 강행으로 인해서 단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2.2%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세단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차종인데 세단이나 컴팩트 카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친환경차나 SUV 수요는 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유럽으로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SUV 예를 들면 뉴 산타페라든지 이런 이제 그 미국에서 10월달에 출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SUV 차량들은 수요가 좀 괜찮은데 우리 주력차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떨어졌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미국 232조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좀 자동차는 부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내년도 수출은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많지만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3% 정도는 성장하면서
그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제 국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주도했단 말이 나오듯이 내년도에도 그래도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면 수출이 국내 경제를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리스크인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미중 통상 갈등이나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뭐 환율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뭐 철강이나 화학, 섬유 같은 소재 부품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고부 가치하고 자금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FTA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통상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중 분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피해가 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을 통해서 나가는 중간재, 가공무역 경로를 통해 나가는 중간재 피해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기회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사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중국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생산해달라는 요구도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나가는 물량을 한국에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회 요인도 이제 좀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미중 분쟁이나 이런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인 게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기회 요인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A 네트워크나 그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 생산 네트워크를 잘 좀 고민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신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의 규제 완화나 이제 기술적 변화를 잘 모니터링해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이제 서로 상생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수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